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전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재무제표 분석에서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방법과 시중에 나와 있는지 재무분석책에서 재무 비율 분석만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서류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 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하는 내용들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고요. 특히 그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배우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하는 바를 읽는 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금흐름표는 실무에 있어서는 가장 그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재무제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기업 분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무상태표하고 특히 이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면서 기업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보다 오히려 현금흐름표를 먼저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현금흐름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회계사들의 경우가 이제 회계 감사를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재무지표보다 먼저 가서 하는 일이 통장 잔고를 먼저 확보를 하고 현금이 보유한 액수가 장부하고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가장 먼저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맞춰내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들은 분식 회계를 하고 싶어도 그 증거가 쉽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분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현금흐름표상의 이런 그 계정 과목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를 보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한 요소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기본 지식을 전제로 해서 그럼 현금흐름표를 읽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금표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한 해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이 바로 영업을 통해서 번 거 아니겠습니까? 본원적인 영업에서, 본원적인 사업에서 얼마의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그대로 기업에 쌓아두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번 돈을 활용을 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텐데 투자를 얼마를 하고 그 나머지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했다 그러면 차입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자금이 남았다 그러면 차입했던 자금을 상환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겠고요. 은행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영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일단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돈을 갚고 그 다음에 투자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족한 돈이 있을 수가 있고 남는 돈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한 돈에 대해서 부족 자금을 조달하고 남는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 내지는 투자하는 과정이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면에서 금융에 대한 그 지급을 우선해서 보느냐가 금융기관의 그 채권자의 관점 내지는 금융기관의 관점이라면 대개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금융기관에서의 그 신용도가 좋아서 차입 조달과 상환이 용이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얼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관점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돈을 벌려고 하면 구매, 생산, 판매 등의 본원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될 거고, 그러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이 현금으로 조달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금이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주고 돈을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은 상태다, 그러면 그거는 영업 활동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아직은 돈이 안 들어온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금표상에서의 그 현금 기준의 그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번 돈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통해 쓸 텐데,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원적인 그 시설이나 설비 내지는 사업에 무용자산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도 이제 남는 자금이 있다면 이제 주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산 투자를 하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다 그랬을 때는 주로 이제 유무형 자산에 투자를 집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무형 자산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금융업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투자 자산 투자를 통해서 그런 그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원적인 영업에서 번 돈을 투자 활동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추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금융업이냐에 따라서 현금흐름표의 의미가 내지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집행하다 보면 투자자산 투자의 투자 규모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영업활동 현금에 비해서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겠죠. 영업에서 번 돈 갖고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투자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차입 조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채 시장에 가서, 자본시장에 가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루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렇게 대규모 투자 자체가 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해야지만이 그 기업의 그 경쟁력이 확보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유무형 자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안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러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차입 조달하거나 회사채 발행을 하거나, 내지는 뭐 그 신용도가 안 좋아서 차입 조달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 그러면 배당 그 증자에서 이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했을 때 그 자금 조달의 내역이 과연 유무형 자산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영업에서 필요한 돈을 모자 하는 거냐에 따라서 현금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본원적인 영업에서 돈을 잘 벌고 거기에다가 차입 조달해서 보태서 유무형 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안을 들고 있는 거고, 그 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뭐 최근에 뭐 CJ 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차입 조달을 해서 하는데 어려우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영업에 필요한 빚을 갚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굉장히 악순환 고리 아닐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그래서 상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있죠. 투자 활동을 통해서 유무형 자산 투자만이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자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플로트라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보험료 미리 받아가지고 그 돈을 유가증권, 즉 주식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내지는 비상장사를 사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를 모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면 투자자산 투자가 그리 나쁜 거는 아니다. 다만 본원적인 영업이 망가지는 상태하에서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 유형자산을 팔아가지고 투자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죠. 즉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본업을 접은 상태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표를 통해서 기업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현금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그 부족 자금에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회사가 보수적인 회사인지 아니면 약간 위험 부담을 하는 좀 그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 본업이 이외에 그룹사로서 계열사로서 새로운 사업 분야의 회사들을 산다라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유형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입금을 조달한다 했을 때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삐끗하면 그룹사가 있던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찢어서 분할해서 그 상환을 해버리고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이제 금호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부동산 그 건설업에 엄청 투자를 했다가 곤란해져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본업이 망가지면서 차입금의 부담이 과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현금표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의 본원적인 거는 넷 캐시플로우, 순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일단 당기순이익이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이 당기순이익을 놓고 조정을 하는 거죠. 뭐 감가상비 같은 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는 대외로 돈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가지 않은 돈의 경우는 더해주고 퇴직급여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더해주고 대손상각비 이건 돈이 나간 게 아니죠. 그래서 더해주고 기타 평가 및 처분 손실들은 이미 예전에 돈이 나갔지 현재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해줍니다. 반면 평가이익이라든가 처분이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재 돈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발생을 해서 당기순이익에는 이익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은 돈을 못 받은 걸로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빼주고 매입 채무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매입 채무라고 하면 물건은 납품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안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해주는 그러한 조정들을 통해야지만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정하는 액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래야지 영업에서 한 해 동안 돈을 확실히 얼마가 들어왔는지의 그 현금 액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파악이 된 거를 한 해만 본다라면 왜곡이 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과거 5개년 동안을 본다면 본원적으로 얼마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현금표의 영업활동 현금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활동 현금이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사실상은 회사에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중에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회사가 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차입 조달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익이 많으냐 아니냐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현금화 된다라는 의미지, 현재 지금 손에 내지는 지갑에 돈을 들고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를 바라볼 때는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 순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번 돈을 갖다가 투자 활동에 쓸 텐데 그 투자 활동이라는 거의 핵심을 크게 분류해 보면 유무형 자산의 처분,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처분해서 돈이 들어왔다면 그거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을 통해서, 유무형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LG화학이나 뭐 삼성전자처럼 월급이 센 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소기업에 팔았을 때는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경비 부분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유무형 자산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부 구조조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이제 처분을 통해서 설비와 함께 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내는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유무형 자산 처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원적으로 들고 있는 유무형 자산이 100인데 그 중에서 뭐 60을 처분한다 그러면 본원적인 사업을 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무형 자산 처분의 액수가 과도하다면, 뭐 대비? 유무형 자산 투자 대비 과도하다면 그거는 이 회사 좀 이상하다라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그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중에 괜찮은 업체는 주식을 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사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도가 떨어지면 그 지분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기업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처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본원적인 업은 제조업의 경우는 유무형 자산 투자가 주기 때문에 요 액수가 가장 커야 될 거고요. 투자 활동 안에서는. 그 다음에가 또 중국의 공장을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해외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회계상의 그 세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해서 별도 법인으로 세우고 거기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계기업으로. 그래서 때는 관계기업 투자 자산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자산이 늘어난 거는 자회사나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투자 내역을.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투기성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다 그러면 내가 위임한 돈을, 재산을 가지고 본원적인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투기성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원적인 사업에서 잘 안 되니까 그거 돌려서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사서 막고 있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현금표상의 이런 값들은 대단히
그 규모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 관계기업 투자라고 했다면 과연 사업상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업체다. 그런 기업을 샀다. 그 기업이 고부가의 핵심 부품이더라. 그러면 본원적인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기업 투자자산을 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기업의 주식을 엄청 많이 샀다 그랬을 때는 자금의 유용인지 유용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이전에 자본시장 사기의 끝판왕인 무자본 M&A 할 때는 바로 관계기업 주식을 사거나 합병을 하면서 돈을 빼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투자, 기타 처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원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유무형 자산 투자가 제일 커야 됩니다. 그 다음이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가 커야 돼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거는 기타 투자, 기타 처분이 굉장히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도 구조조 정도에서 나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 유무형 자산 투자 액수 대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야 된다. 관계기업 투자자산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그 처분 용도가 돈이 필요해서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관계가 해소가 되면서 처분하는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석사항에서 어느 회사를 팔았는지, 어느 회사 주식을 팔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업과, 관계 기업과의 매출 매입이 어떤 어느 정도 액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그거 외에도 부족한 자료는 뉴스 같은 걸 검색을 통해서 어느 회사의 주식을 왜 팔았는지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자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재무활동 현금 유입에서 차입금을 증가하는 거죠. 이 차입금이라는 거에 상당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도 모자란다 했을 때는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엄청난 생산 라인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차입해 오는 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주주한테 주주배송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CJ처럼 돈이 모자라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본인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약간 그 황당한 그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잘 보셔야지 이 기업은 답이 안 나오는구나,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만 잘해도 CJ라는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차입금 증가하면 이게 만기 도래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만기 도래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입금들은 또 상환을 또 해줘야 돼요. 상환하면서도 모자란 자금들은 또 차입금을 조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에 있어서는 배당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별로 투자할 데가 없고 돈을 배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배당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자본 M&A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배당을 왕창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익이 잘 안 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유상감자를 통해서 감자를 해가지고
돈을 빼먹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 감자를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연금과 기말연금이 합해서 보면 이게 한 해 동안의 영업활동현금, 투자활동현금, 재무활동현금에 의해서 순현금의 증감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기초보유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더하면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거죠. 즉 기초현금에다가 한 해 동안의 증가분을 합해주면 기말에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액수는 금고에 있는 현금 플러스 예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이 액수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맞지 않는다면 자금 탈루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너무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바로 이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을 속인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에서 파악하면 제일 쉽기 때문에 회계감사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부터 하고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분의 내역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식회계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업의 본원적인 것들은 바로 이 영업활동현금, 순영업활동현금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판단 기준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식회계를 했다 그랬을 때 이 바로 본원적인 영업활동현금의 규모에 영향을 줬다라면 그 분식은 대단히 크리티컬하게 바라보고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분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식을 했다고 해서 외견상의 이 당기순이익을 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활동 현금의 그 흐름에 영향이 없다면 이미 뭐 그건 별 의미 없는 그 분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해 동안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은 그 운전 자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매출 채권은 현금화가 될 거고 재고 자산은 팔려 나갈 거고 매입 채무는 그 갚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장기에 걸쳐서 한 해를 지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갚아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당기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수상각비와 같은 현금 유치 없는 비용을 더하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빼준 요 액수를 합해서 총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하고 거의 유사하냐면 자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비용상각비를 더한 거인 에비타하고 유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기타 평가 처분 손실은 액수가 작아야 되고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을 바라보면 그 0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에비타를 본다 함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금화되고 갚아야 될 돈을 다 감안한 자관 본원적으로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돈의 양을 예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에비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식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라는 거의 의미가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의 그 순증가분을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손쉽게 에비타를 보는 거지 에비타가 금과 옥조라서 보는 게 아닌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현금표가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에. 근데 그 현금표를 안 보고 굳이 에비타를 열심히 계산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현금흐름표상에 영업활동 현금을 계산을 다 해놨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에비타를 약식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놔두고 에비타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좋은 밥을 놔두고 굳이 라면 끓여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가 미국 쪽에서 재무관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되게 그 중요 그 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그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회사에 연결 회사 하나만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세부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주석사항에 영업활동 현금 내지는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없는 현금흐름표를 대용으로 해서 주석상에 나와 있는 자회사의 그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영업활동 현금에다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와 같은 큰 비용만을 더하면 얼추 큰 오차는 없이 비스무리하게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비타를 쓰는 거지. 당연히 그 자회사에 현금흐름표가 있다면 당연히 그 현금흐름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현금흐름표를 놔두고 그냥 굳이 열심히 에비타를 계산하시는 분들에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죠. 본지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에비타를 약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가용한 정보 하에서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미 더 상세한 정보가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에비타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고 숫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이 뭐 3조 몇천 몇백억 해서 뭐 끝단위까지 다 있는데 우리한테 그게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뭐 3조 5천억, 뭐 3.5조 이렇게 큰 단위로만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큰 숫자가 필요한 거지. 세부적으로 뭐 100만 원 밑에 단위까지 막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게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숫자로서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뭐 숫자 덧셈 뺄셈에 단수 맞추기 위해서 현금표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큰 흐름을 보는 방법을 제가 이전 그 초급 강의에서 뒷부분에 현금흐름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것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데 지금 일부러 땡겨 왔어요.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중급 과정이나 초급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미 들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라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당겨와서 설명을 드리면 되게 보면 기업의 행동을 이렇게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우량 기업이다. 그랬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이 엄청나게 크게 플러스가 나면서 그 돈보다 작은 돈을 투자활동에 사용하고 그 돈보다 작은 돈을 재무활동 현금으로 나가고 있죠. 뭐 배당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차입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러한 그 큰 액수, 중간 액수로 마이너스가 나가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유추해서 일단 일반적으로 하게 되냐면 영업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집행을 하고 남는 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회사이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 해를 놓고 보면 이게 들쭉날쭉 하겠죠. 두 해를 놓고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한 5개년 재무자료를 놓고 이 플러스이고 액수가 큰지 마이너스고 액수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놓고 그 흐름을 쫙 보시면 아하, 이 회사는 이런 회사군 이라는 것들의 그런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량 기업의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주로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입기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도입이기 때문에 영업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영업활동현금이 그 기업 규모도 작고 그래서 소액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잘 못 받고 있죠. 투자도 함부로 집행을 못하죠.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PT 자료 만들어 가지고 계속 투자 유치하러 다니죠. 뭐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 이런 데 가서 투자 유치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받았으면 재무활동 현금이 크게 그 기업 규모에 비하면 크게 플러스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경우에 성향이 최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재무현금은 뭐 0이거나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타났다 그러면 설립 초기에는 영업에서 돈을 벌고 있지 못하나 유상증자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초기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라면 정확하게 그 본원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도입기 기업의 이 기업이 잘 나갈 거냐 못 나갈 거냐라는 것들은 재무자료라든가 공시된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기에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 기업을 잘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았었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하한가 맞고 뭐 몇 년 지나고는 한 해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된다 이러면서 상장에 코스닥 그 상장했던 주식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 자료만 가지고 이 기업을 판단할 수는 없고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 기업이면 우량 기업만큼 큰 돈을 벌진 못하죠. 하지만 돈을 제법 법니다. 하지만 성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늘려나가야지 돈을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활동에 현금을 집중을 하게 되고 성장기 기업의 경우는 영업 활동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으로서 차입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이는 전형적인 기업이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안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영업에서 돈은 벌고 있으나 투자 규모가 커서 차입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이게 바로 성장기 기업의 전형적인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성숙기 기업의 경우는 이제 성장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은 꾸준히 버는데 우량 기업만큼 잘 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대충 뭐 어느 정도 현금을 매년 번다라는 게 이제 빤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투자라는 것들은 현재 설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경상 투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그 활동 현금은 규모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흐름이 앞으로 성장 투자냐 아니면 그냥 그 성장 투자가 아니냐를 바라보는 가이드라인은 뭐 이런 정도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 이상을 투자하는 회사냐 아니냐. 감가상각비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투자 활동들은 성장을 전제로 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감가상각비보다 못한 돈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점차 쪼그라드는 투자 패턴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활동에서 차입금을 갚고
차입금을 갚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해서 상환을 해야 되죠.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저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TNG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영업에서 돈을 벌고 있으며 경상 투자를 집행하고 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에 그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쇠퇴기가 될 때는 이제 벌써 본원적인 영업활동 현금, 바로 현금표상에 요 현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기가 되면 요게 작고 근근히 그 경상 투자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소한의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주로 그냥 다 배당을 하고 있죠. 과거에 배당을 덜 했다면 배당액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영업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투자 집행을 하여 남는 돈을 주로 배당을 하고 있다. 조만간 이거 배당 다 끝나고 이제 본원적인 영업에서 돈을 못 벌면 그 회사는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인지를 이 바로 현금 흐름의 그 양과 이런 부호 패턴만을 봐도 유추해서 해석을 하고, 과연 이 유추와 같은지,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이는 것과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분석한 걸 놓친 것이 있을 것이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합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사를 찾아보든 아니면 가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전화로 물어보든, 아니면은 IR 활동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당연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평가사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록해 놓은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부실화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본원적으로 이 우량 그 영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 단기 순이익은 나고 있는데 뭐 영업활동 현금이 뭐 마이너스가 뭐 한 3개년 정도, 2개년 정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할 돈이 없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상 투자에 필요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경상 투자 그 설비를 돌리려면 최소한의 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돈은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며 경상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 형태이니까 자꾸 부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플러스로 되지 않는 한 이 회사는 조만간 문을 닫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실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영업에서 돈을 못 벌어요. 마이너스죠. 투자 활동에서는 돈이 들어와요. 왜? 자금을 회수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공장을 판다거나 기계를 판다거나 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죠. 그다음에 재무활동에서 현금이 나가요. 뭐 했냐? 설비나 사옥 팔아가지고 차입금 갚고 있는 거죠. 자금을 회수당해서 유형자산, 투자자산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충당해서 차입금을 갚고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실 때 현금표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일단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다 그러면 도입기이거나 이 회사의 연역이 몇 년 됐는지를 보면 이게 도입기인지 부실화 단계인지는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이게 마이너스다. 이게 2개년 이상 지속된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도입기가 아니라면 부실화 내지는 부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대주주가 그 기업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보는 방법은 당기순이익을 쫙 찾아보는데 적자가 난 경우가 있거나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
영업활동 현금,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그러면 본원적인 영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그 액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기업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량 기업이냐, 보통인 기업이냐, 망해가는 기업이냐의 질이 달라진다. 그러한 흐름을 바로 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행동을 통해서 그 기업의 패턴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기순이익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따라서 부실일로 가는 거냐, 도입긴 회사라서 조심해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그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기업 주식은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플러스 된 다음에 그 기업이 잘 나갈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월마트를 자기가 맨 처음 투자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투자를 안 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지나서 전국적으로, 즉 전국이라는 건 여기서 전국이라는 건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마다 이런 월마트를 지점들을 다 냈을 때 그때 또 추천을 했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미 플러스 아닙니까? 영업 성장기가 한참 성장기가 지난 상태죠. 그때 투자했어도 5배는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업활동인 건 마이너스일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플러스일 때는 그나마 좀 어느 패턴인지를 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 현금흐름표에 따라서 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현금흐름표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놓고 이렇게 이 표로 보면 되게 쉽죠. 근데 실제 이런 재무 자료를 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자, 일단 단위부터 보시죠. 100만 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인 걸 다 볼 필요 없어요. 큰 구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조 1000억에서 5조 8천억, 5조 5천억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늘었어요. 5조 5천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영업활동 현금이 20기보다 21기는 조금 줄었네? 왜 줄었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줄었나? 해서 봤더니 영업활동 영업이익이 줄었나? 해서 봤더니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었잖아요.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은 5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운전자본 투자가 많이 됐겠구나. 맞는지 보자 라고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요거는 이익은 엄청 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은 별로 늘지 않은 걸로 봐서, 내지는 오히려 줄은 걸로 봐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에 엄청 들어가겠구나 해서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에 대한 분석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끝점은 필요가 없어요. 5조 5천억.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얘는 한 적어도 5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이 고도 성장 추세를 봤을 때는 적어도 5조 5천억 이상은 앞으로도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나오는 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투자활동에 현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투자활동에
여기 그 3조 원 벌었는데 6조 원 들어갔죠. 엄청 투자했죠. 5조 8천억 벌었는데 5조 2천억 들어갔죠. 영업에서 번 돈 거의 다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업에서 벌고 모자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얘는 차입금이 이때 급증을 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투자 활동이라는 현금 그 재무 활동이라는 현금 유입액 여기서 보시면 차입금이 3조 9천억이 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조 원 벌었는데 6조 원 투자했는데 그러면 3조 원이 부족했을 텐데 그거 어디서 조달했냐? 바로 여기 차입금의 증가 3조 9천억. 그러면 왜 3조가 아니라 3조 9천억이냐? 갚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상환해야 될 돈이 1조 3천억 있으니까. 순차입금이 약 3조 한 6천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액수로 보면 거의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큰 흐름이 보이죠. 아, 얘는 영업에서 번 돈 갖다가 왕창 두드려 박아서 투자 활동에 엄청 집중을 했고, 그러면 그 투자 활동은 뭐여야 되냐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투자에 집중이 돼야죠. 그게 아니라면 이 회사는 안 좋은 회사가 되겠죠. 문제가 있는 회사가 되겠죠. 자, 보세요. 유형자산 취득, 무형자산 취득에 6조 2천억, 5조 5천억, 5조 7천억씩 투자를 해서 늘려왔지 않습니까? 투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투자 그거 말고도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매년 구조조정, 사업부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액수가 조금씩 발생을 하죠. 무형자산 처분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 얘네는 사업부 구조조정을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요 숫자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대비 처분 액수는 거의 10분의 1 정도죠. 10분의 1 정도. 즉, 약 대략적으로 한 10%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를 매년 사업부의 구조조정에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자산이 여기 늘고 있는데 이때 확 늘었죠. 그러면 이때는 많이 안 늘었는데 이때 많이 늘었으니까 이때는 뭔가 이 회사의 그 사업부에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넣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사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즉 구매 납품하는 업체이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판매하는 회사였을 때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하는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성장기에 해당하는 회사임을 우리가 이 큰 숫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계략적으로 우리가 현금 구조를 유출해 본다면 5조 5천억 정도를 벌어서 꾸준히 적어도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유형자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액수를 보니 얼마를 투자하고 있느냐? 바로 5조 7천억, 5조 5천억. 그러니까 한 5조 5천억 벌어서 6조 정도를 유형자산 취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을 차입 조달을 하고 있죠. 5조 원.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돈을 또 그 정도를 갚고 그래서 순 증가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작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회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회사는 성장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다 지금 투자를 집중하고 있느냐, 이 유형자산 취득이 어디에 중심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IR 자료를 통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진다면, 어느 부분에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한다면 그 액수가 비중에 따라서 어느 사업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사업 부분이 앞으로 클 사업 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언제까지 투자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가늠을 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어떻게 늘어날지를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 이 영업활동 현금은 어떤 추이로 늘어나냐면, 올해 투자한 것이 올해 영업활동 현금으로 잘 안 나와요. 전년도 투자한 게 올해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가 이때 5조 5천억, 이때 6조 2천억이 투자가 되면서 3조 1천억에서 5조 8천억으로 유형자산이 그 영업활동 현금이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5조 원이 투자가 되면서 또 5조 5천억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5조 7천억 투자가 이루어지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영업 부분에 대한 파악을 따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차율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대각선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투자 활동에 필요한 돈은 당장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금과 바로 연동되어 있죠.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투자가 그 다음 연도 이후에 영업활동 현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다시 시차를 두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현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현금표를 읽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읽어봤을 때 생각보다는 숫자들이라서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흐름을 갖고 이해하면서 또 그 투자 활동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타나는데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서 이 현금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이 왜 늘었는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부 투자를 한 부분에 의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 논리적인 이해까지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현금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전에 현금표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현금표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고요. 하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세세한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큰 단위로 해서 5조 5천억 정도의 현금을 창출하고 매년 어느 정도의 6조 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부족한 자금을 차입 조달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실들의 그 현금 흐름 구조를 이해를 하면 그 회사가 우량 기업인지 고도성장기에 있는 회사인지 성숙기에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기업을 분석하시는데 월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현금표 먼저 본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더군다나 현금 예금에 대해서는 그 확인이 쉽기 때문에 현금표를 분식을 통해서 조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표를 볼 줄 안다면 그 기업의 본질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